안녕하세요.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저는 서점지기 푸첼라입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양자컴퓨터 이외의 다른 책, 황대권님의 야생초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실제로 야생초와 비슷한 인생을 산 듯한 저자 황대권님의 옥중일기 내지는 편지로서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인생은 계속되고 그것을 극복하면 또 다른 인생으로 피어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준 책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이 책에 대해서 남편에게 들어서 저자의 스토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과거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살이를 하면서 야생초에 대해 공부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야생초와 만남을 편지로 기록해서 옥중에서 여동생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이 야생초 편지라고 합니다. 남편의 얘기를 듣고 이 책이 잔인한 동화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긴 하지만 그 생태에 대해서는 너무나 문외한이고 집에서 키우는 화초도 즐겨 죽이는 입장으로서 저자의 식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의 배경의 이야기에 관심이 더 쏠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야생초에 대한 그림이 곁들여져 있다고 하니 요즘 보테니컬 아트라고 하는 식물 그림을 좋아하기도 해서 한국에서 보테니컬 아트라는 게 생소했던 당시의 보테니컬 아트는 어땠을까 하는 관점으로 이 책을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에세이류의 글을 잘 읽지 않는 편인데 제가 따라갈 어떤 줄거리나 등뼈 같은 게 없는 에세이는 저에게 글을 읽어가는 유인 동기가 부족한 느낌이고 그래서 쉽게 집중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의 에세이는 작가의 어떤 경험보다는 특유의 감정선을 담고 있는 느낌이라 그 감정선과 제가 결맞음이 되지 않으면 저자의 글 속 세상에 진입이 어려운 느낌입니다. 또 그 결맞음 상태가 되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이 책만큼은 저자의 글이 에세이류라고 해도 내용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낼 수 있는 간첩이라는 죄목과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쓴 저자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대한 한 인간의 드라마를 바로 당시에 쓴 편지라는 좀 더 독특하고 현장감 있는 구성으로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호기심은 어쩌면 당시 저자의 입장을 생각하면 상당히 잔인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용과 느낌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책의 내용은 주로 감옥이라는 인위적으로 한정되고 메마른 곳에서 저자가 각 야생초를 만남, 야생초 채취에서 키우기까지의 에피소드, 또 직접 키워낸 야생초를 약으로서 혹은 음식으로서 활용하는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은 마치 식물들의 생장을 보여주는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 하기도 했지만 저자의 온화한 시점이 함께 있어서 어렸을 때 읽었던 파브르 곤충기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을 어릴 땐 참 재미없게 읽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어떤 인간적인 목표지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는 곤충 이야기도 있지만 이 책에서 저자는 야생초들을 너무 사랑해서 애완용으로 지극히 인간 중심적으로 키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식물의 활용성만 집중해서 그 수확물의 확대를 위해 농약을 쓰거나 다른 잡초를 제거하는 등의 자본주의적 관점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은 적당히 따뜻한 시점으로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인간과 식물을 모두 아우르는 관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와 같은 야생초 관찰 일기가 사회로부터 마치 잡초처럼 뜯겨져 나간 자신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하던 강렬한 몸부림이나 스스로의 야생초에 대한 지나친 투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자의 이런 관조가 어른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분노하지 않는 모습이 한심하다 느껴졌습니다. 그 어른스러운 정도는 마치 예수님이나 부처님급의 관조라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책 끝부분에 녹색평론 창간 10주년 기념 모임에서 저자가 기념 강연을 한 내용이 붙어 있는데 저자는 여기서야 자신도 감옥에 들어와서 처음 몇 년간은 각종 몸부림을 치다가 몸을 상하기까지 했다는 내용을 들려줍니다. 생각해보니 이 책은 저자가 옥중에서 쓴 편지로 제가 생각하는 강렬한 억울함이나 이따위 삶에 대한 자조 같은 건 뭔가 검열 같은 문제로 담기도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자에게 느낀 한심함은 그대로 저에게 반사되어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저자는 억울함을 호소했겠죠. 정도와 굴절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군들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지 않았겠나, 분노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신비로울 정도의 관조는 어쩌면 감옥에서 나가는 편지에 대한 검열이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자가 종종 소개하는 감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은 충분히 그 당시 감옥의 상황이 꽤 열악했을 거라고 짐작을 했던 저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재소자들이 쥐를 잡아서 강아지처럼 목줄을 묶어서 산책을 하듯 데리고 다닌다거나 정확히 그림이 그려지진 않았지만 형무소에서 하수구가 노출되어 거기서 다른 재소자들의 큰일 본 것들을 기다렸다가 건져내어 거름으로 썼다거나 그리고 그 야생초들을 쌈야채로 먹었다거나 하는 등의 이야기가 특히 비위가 약한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고 생각도 하기 싫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과거 흔히 푸세식이라고 불렀던 화장실이 마치 옆에 바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유기농 농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들 그렇게 농산물을 길러서 먹기도 했고 그런 농법이 가장 자연스럽고 어쩌면 그런 면에서 오히려 가장 깔끔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자의 여동생 이름이 무슨 선 혹은 무슨 선 이런 이름이었는지 편지의 부분에서 저자는 종종 선아 하고 부르면서 얘기를 이어가곤 하는데 왜 그런지 그 부분이 저에게는 시적이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구절에서는 대부분 바깥 사회와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고 한국의 7, 80년대는 단지 간첩이라는 단어와 조금만 엮여도 인생이 완전히 짓밟히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엮여서 억울하게 청춘을 보낸 저자의 배경이 그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좀 더 절절한 느낌이 나게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 중 하나는 요로법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즉 자신의 오줌을 자신이 마시는 것입니다. 오줌은 똥과 달리 노폐물이 아니라 일종의 체액과 같은 것으로 피를 가라앉히면 오줌과 비슷한 색의 노란색 액체가 뜨는데 그것은 혈장으로 오줌과 비슷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관련해서 이것저것 책을 본 것 같은데 개개인의 오줌에 들어있는 성분에는 각자의 병에 대한 치료제 성분이 소량씩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불치병으로 치료제를 찾지 못한 에이즈 환자의 오줌에는 너무 미량이라 걸러내기 어렵긴 하지만 에이즈 치료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 성분을 채취할 수만 있다면 에이즈 치료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저자가 들은 다른 형무소의 소식으로는 스스로의 오줌을 마시고 암을 치료한 재소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자기 오줌을 피부에 바르는 사람을 TV에서 보긴 했는데 마시는 사람은 저자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애기 오줌을 노인들이 몸에 좋다고 마셨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현재에도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자는 이 요로법과 야생초 식사로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니
요즘 우리의 위생관념을 조금 바꾼다면 어쩌면 시도해볼 만한 방법인 것도 같습니다. 따로 살 필요가 없고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걸 받아서 마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의 위생관념도 저의 위생관념도 목욕을 하면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했던 과거 어느 지역의 썰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관념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위생관념은 너무나 화학적인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환경오염과 인간에게 병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저자의 해박한 지식과 관찰로 인해 식물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었는데 꺾어서 흰 즙이 나오는 풀은 대체로 그 액을 바르면 상처나 벌레 물린 곳이 잘 낫는다고 합니다. 또 쇠비름이라고도 불리는 마치연이라는 풀은 오래 먹으면 장수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몸에 좋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이 마치연 성분이 있는 화장품을 써본 적이 있는데 그 전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라 신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피부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쁘진 않았는데 정확한 효과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쨌든 제가 아는 풀 이름이 나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또 한 가지 유용한 정보는 집에서 혹시나 깻잎이나 상추 등을 길러 먹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메모를 해뒀습니다. 키우는 야채를 집에서 오래도록 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어떤 야생초를 오래 먹으려면 어린 것을 뽑아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줄기가 올라와서 생장점 근처에서 자라는 잎을 따먹으면 그 식물을 훨씬 오래 키우며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생장점을 어떻게 찾아봐야 할까? 이게 의문이 남았습니다. 뭔가 집에서 키워 먹게 되면 생장점 찾는 방법을 알아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이외의 식물에 대한 지식은 야생초에 대해 까막눈인 저에게는 너무 고급 정보인 것 같았습니다. 이 책에 대해 남편을 통해서 처음 접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우연히 이 책의 일부를 사실은 읽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며느리 미식개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야생초의 이름이 어쩌다가 며느리 미식개가 되었을까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실제 과거 유래를 써놓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자의 추측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어머니가 밭을 외다가 한켠에서 큰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뒷마무리를 하려고 잎이 넓은 호박잎이라고 알고 뜯었는데 장가시가 달린 며느리 미식개가 걸려서 손을 찔렸습니다.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이놈의 불 며느리한테나 걸리지 하다가 이런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자의 상상력이 참 한국에 아들스럽지 않고 그럴듯하고 재밌었습니다. 이외에도 저자는 은근 한국의 며느리와 시어머니 문화에서 며느리 편을 든 부분이 있었는데 여자인 저는 그래서 호감이 생겼습니다. 이 책에는 커다란 줄거리가 없으며 제가 기대했던 작가의 억울한 상황에 대한 극복 과정이나 성장 스토리 같은 인간 드라마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책 맨 뒷부분에 있는 저자의 기념 강연 내용을 읽고 나서는 느낌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이 책은 그 자체로 인간 드라마가 맞았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던 약간의 자극적인 인간 드라마는 저자가 야생초를 그늘에 잘 말려서 찻잎으로 만들었듯이 잘 건조되어 뜨거운 물과 만나면 은은하게 맛을 내도록 잘 다듬어졌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얘의 그 자극적인 성장 스토리에 입맛이 적응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계속 등장하는 야생초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잡초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잡초라는 개념은 사실 상당히 인간중심적인 용어로 인간에게 도움이 안 되고 생명력까지 끈질겨서 사람을 귀찮게 하면 잡초입니다. 만약 그러다 갑자기 어떤 좋은 성분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갑자기 이 잡초가 약초가 됩니다. 저자는 우리가 먹는 야채는
기존의 야생초였던 식물이 인간의 입맛에 익숙한 종들만 선별되어서 재배하기 쉽고 크게 잘 자라도록 설계되어서 애써 싱거운 맛으로 키워진 식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야채로 인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제한되고 영양제도 따로 먹어야 합니다. 만약 토종 야생초들을 먹는다면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로운 식생활과 환경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초라는 말은 식물들에게 너무나 모욕적인 말이기 때문에 저자는 야생초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참 적절하고도 직관적인 명칭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더 있어 보이는 느낌도 들었고요. 저자는 지금과 같은 농업이 일종의 제국주의의 확장으로 실제로 서양 제국주의를 통해 지금과 같은 제한된 야채와 식물을 먹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이름도 모양도 모를 다양한 향이 나는 나물을 밥과 함께 비벼 먹곤 했는데 결혼해서 독립하고 나서는 그런 나물들을 더 이상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들판에 가서도 뭐가 먹을 수 있고 어떤 맛이 나는 식물인지를 아셨는데 저는 식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학생 때 과학 시간에 배운 지식이 전부일 뿐입니다. 확실히 결혼 후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저의 식생활 범위가 좁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나물을 요리할 줄 모르고 나물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맞긴 하지만 저자의 말대로 우리의 식생활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중이라는 걸 저의 생활에서 체감했습니다. 우리의 식생활은 서양의 제국주의로 인해서 점점 쪼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제국주의는 캐캐묵은 개념 같지만 아직도 작용 중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저는 모를 뻔했는데 저자의 책을 읽고 나서야 겨우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래에는 작은 캡슐약 하나로 식사를 대체하게 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야채도 점점 축소되다가 결국은 환경이 파괴되고 암흑적인 미래가 되면서 끝내 캡슐약 식사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호들갑스럽게 야생초를 애완식물로 키우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본주의적으로 식물 생산의 효율성만 생각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 더 잘 살아가려면 야생초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균형 있는 자연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환경에 대해 꽤 저만의 신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인위적으로 갖춰진 곳에서 거의 돌을 닦다시피 식물에 대해 공부하고 관찰한 저자의 자연관은 이런 제가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식물에 대해 좀 더 많이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식물들, 야생초들이 쓰러져 가고 있지만 미래에는 더욱더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야생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말한 대로 이미 멸종된 토종 야생초들과 씨앗들을 정부 차원에서라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자는 현재와 같은 농업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도 그와 같은 방법들이 실체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대안이 지금과 같은 극단의 자본주의 상황에서는 어쩌면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국가별로 운명이 걸린 대-AI의 시대로 먹고 사는데 크게 효용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데 사실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자의 이와 같은 대안은 저 같은 특이한 인간이 아니라면 잘 먹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 점이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저는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 뭔가 묵직한 듯 하면서도 가벼운 위로를 받았습니다. 최근 나오는 어떤 역경을 극복하고 대단한 성공을 이룬 성공 스토리나 자기 개발서보다 진솔함과 삶을 느꼈습니다.
과거 한국의 문학의 특징이 은근과 끈기라고 하던데 이 책을 통해 그러한 한국 문학의 자취 같은 걸 느꼈습니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장식이 없는 담백한 문체에 비해 절대로 일상적이라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저자의 옥중 식물 에피소드들은 마치 저자가 끓여준 한 잔의 야생초 차처럼 따뜻하고 독특한 향으로 제 몸속으로 천천히 흡수되면서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누이에게 쓴 편지들로 구성되어서 마치 제가 저자의 누이가 된 듯 따뜻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느 누가 봐도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처한 저자의 글을 통해 오히려 위로받는 사람이 저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말한 야생초의 중요성을 이 책 한 권을 읽고 너무나 진지하게 느꼈습니다. 저자는 온몸으로 온 인생을 통해 야생초와 함께 살아가는 삶, 야생초와 같은 삶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 속담에 You'll what you eat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쩌면 최근 발생하는 여러 분노 범죄나 사람들의 심리적인 불안감과 우울감이 제국주의적으로 정제된 야채와 음식들을 먹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이 다른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 음식들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들로 인해 주의력 장애와 같은 정신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식물에 대한 공부부터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들 궁금하시면 책 직접 한번 읽어보시거나 제 블로그 참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꿈 꾸세요.